반갑습니다. 깨구리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AI 아틀라스 시리즈 제3편 중에 마지막 편인 3편 로봇세와 기본소득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인 인류사의 변곡점은 왕이 아닌 생산력이라고 역과 제2편 생산력의 마지막 혁명 제2편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죠. 한번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앞편으로 가서 한번 봐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피지컬 아틀라스 제3편 로봇세와 기본소득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아틀라스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화제를 낳는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죠. 특히 정권 주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자 측을 대표한다는 소위 언론들을 보면은 제목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1월 22일자 동아일보입니다.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한 대도 안 돼. 아틀라스의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이 나왔고요. 사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26년 올해죠. 1월 22일자에 연봉 1,400만 원에 365일 근무, 현대차 생산직 아틀라스 공포라는 제목으로 또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1월 29일자 연합뉴스에 현대차 노조 이번엔 무인공장 겨냥 판 엎을 것, 이런 제목으로 아주 자극적이죠. 도발적이고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피지컬 AI 아틀라스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자주 오르내리고 있고 또 시대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이게 지부 노동조합이죠. 그 금속노조 지부인 현대차 지부의 소식지를 보면은 뒤에 백그라운드로 봐주시면 노사 합의 없는 일방 통행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 제목의 밑에 보면은 이게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소제목, 이게 보면은 대량 생산과 생산 현장 투입 시 고용 충격 예상을 하고 있죠. 노동조합도 예상을 하고 있고, 노사 합의 없인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밑에 이게 소제목 보면은 미국 조지아 현대차 공장 28년 50만 대 생산 계획이라는 제목 밑에 노사 합의 없인 단 한 대의 물량도 빼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현대차 지부의 소식지를 보더라도 이게 앞 언론에서 제목으로 나왔던 한 대도 안 되라는 말은 사실이죠. 사실로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 있었죠.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러다이트 운동.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국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게 언급을 했죠. 이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막으려고 해도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며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거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러다이트 운동을 보면 기계 파괴 운동이었죠. 이게 19세기 초에 1811년에서 16년도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기에 새로운 기술, 방직기와 간의 수공업 체제에 있던 공장제 공업을 바꾼, 이게 방직이죠. 방직 관련해서 새로운 전기기관으로 통해 가지고 방직 기술이 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간의 수공업을 하도 있던 기존의 노동자들이 다 실직하는, 일자리가 밀려 직조공들이 이렇게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자 자기의 실업 문제와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여러 가지를 우려해서 기계를 부숴야 되겠다, 파괴하기 시작한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이라 하죠. 러다이트 운동이라 하는데, 이 러다이트 운동 때 우리가 우려했던 원인으로서 이게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이렇게 실업 문제가 당연히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또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공장주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미숙련 노동자들과 아동을 고용해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시켰죠.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동에 대한 노동 규제도 없었으니까, 심지어는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방직 공장에 취업을 시켜가지고 거의 임금을 거의 주기는 주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안 주다시피 하는, 열 몇 시간씩, 심지어는 16시간씩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아동 착취, 그 이후에 아동에 대한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계기가 됐죠.
또한 그 당시에 이렇게 우려했던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게 나폴레옹 전쟁으로 영향을 해가지고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 노동자들이 굶주림에 내몰렸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기계를 파괴하자, 방직기를 파괴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뭡니까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와 같은 러다이트 운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지에는 러다이트란 말만 들어도 종종 이게 기술을 발전을 거부하는 고집불통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대명사죠. 러다이트 하면은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이 좌파적이고 이게 반대적이고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고집불통이라는 이게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러다이트 운동은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게 노동조합 결성과 선거법 개정 운동, 차티스트 운동이라 하죠. 이러한 것으로 이어지는 영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러다이트 운동이. 또 하나 저도 뭡니까 최근 여러분들과 함께 이래 우리가 관심이 러다이트 운동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게 적기조례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자동차법이랍니까? 예, 교통법 정도 로코모티브즈 액트라 해가지고 액트라 하는 것은 법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적기조례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거로 대표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법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의 법을 묶어가지고 그냥 뭡니까 교통법 로코모티브 액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 법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 하나로 이렇게 좀 요약해 보면 그 중에 법이 여러 개 중에 제가 이게 교통법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법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1865년에 있었던 적기조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적기조례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것은 1865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자동차가 당시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이 자동차가 최고 시속을 3km에서 6km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차 앞에서 보행을 유도하게끔 한 규제 법안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전기 자동차 다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 교통수단이 마차였지 않습니까? 마차. 근데 이게 전기 자동차가 나오니까 우려를 했던 거죠. 러다이트 운동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뭡니까 기술이 나오니까 이게 기존의 시장을 대표하고 있던 마차가 우려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기관차가 하는 것에 각종 규제를 해가지고 못하게 한 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로코모티브즈 액트를 해가지고 변천사를 보면은 교통법의 변천사를 보면은 이게 1860년에 로코모티브 액트를 해가지고 최초에 이게 도입됐다고 합니다. 도입됐는데 핵심 뭡니까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 차량 중량을 12톤으로 제한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16km, 교외에는 16km 이상 달리면 안 된다 시속. 그리고 시내에서는 8km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8km. 최초에 1861년에 도입한 이게 교통법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레드 플래그 액트라 해가지고 1865년에 도입된 이 법은 가장 악명 교통법 이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개정인데요. 시내 속도를 시속 3.2km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차량 앞에 55m 앞에서 걸으면 경고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가라. 그러면 왜 탑니까? 그죠? 마차를 타지. 그러니까 다니지 말라는 법이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법이 하여튼 1865년에 적기조례 레드 플래그 액트를 해가지고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75년에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보니까 개정이 좀 됐는데 붉은 깃발 의무는 이게 삭제되어서나 여전히 기수가 차량 앞을 선도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말과 마주칠 경우에는 차량은 즉시 정지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1896년에 드디어 로코모티브즈 온 하이웨이 액트를 해가지고 사실상 적기조례가 폐지되고 속도 제한을 시속 22.5km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수 동행 의무도 없앴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통법과 관련된 법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던 거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적기조례로 대표되는 이게 영국의 교통법은 이게 여러 변천사를 거치면서 1896년에 드디어 폐지되는 없어지는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 1896년 폐지를 기념해 가지고 1899년 11월 14일 날 이렇게 뭡니까 런던 투 브리턴 베테랑 카를 해가지고 차가 달릴 수 있는 기념을 하는 이게 뭡니까 대회가 열린 거죠. 11월 14일 날 이 악법이 폐지되고 속도 제한이 완화된 것을 기념해 가지고 해방주행, 이멘시페이션, 해방
해방의 런 달리기라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1896년을 이게 11월 14일이 시작 첫 주행을 기념해 가지고 1905년 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들만 참가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가장 오래된 행사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행사 중에서 참 특이하죠. 이러한 행사의 기념이 우리가 뭐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죠. 지금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법들을 통해서 시행되고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보면은 뭐 르다이트 운동이나 이러한 뭡니까 교통법 관련해 가지고 적기 조례로 대표되는 교통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사 인류 발전사의 흐름에서 진행되는 발전되어 오는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유추해 보면은 이게 AI, 피지컬 AI에 대한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 늦출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앞에 보면은 적기 조례와 같은 이런 악법을 통한 예? 기술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이 결과는 이러한 뭔가 교통법에 대한 결과는 영국은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뭔가 뒤처지게 되고 그 상대적으로 미국이 앞서 주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이게 뭐 완벽한 이 원인이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으나 이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은 틀림없다고 볼 수 있죠.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와 같은 이게 이 과거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 피지컬 AI에 대한 현재 이게 뭡니까? 반응은 어떠냐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반응이 어떨 것 같느냐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면 최근에 있었죠. 최근에 여러분 백그라운드 봐주시면 2026년 1월 8일자에 뭡니까? 피터 디아만디스입니까? 저도 처음 보는데 디아만디스가 공개하는 문샷이라는 팟캐스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뒤에 백그라운드를 봐주시면 몇 년 내에 외과 의사, 외과 의사들은 다 이렇게 외과 의사보다 더 뛰어난 AI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외과 의대에 대한 외과뿐만 아니라 뭐 의과에 가는 게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외과 의대에 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현재 뭡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반응을 보면은 몇 년 내에 우리 AI 피지컬 AI가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물론 뭐 그거대로 안 된다고 할 수 있을지도 있지만 거대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해 보면은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제가 과거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번 엘리시움이라는 게 2013년도에 맷 데이먼입니까? 이 출연한 이게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인상적인 것이 엘리시움입니다. 여러분들 맷 데이먼 하면은 제이슨 본으로 유명하죠. 제이슨 본 시리즈. 대부분 많은 뭐 이게 남성분들의 영화에 관심이 조금만 계신 분들이라면 맷 데이먼의 제이슨 본이라는 시리즈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을 겁니다. 이 맷 데이먼이 출연한 영화 중에 대표적으로 좋은 영화들이 인상에 남는 것이 마샨, 그리고 굿윌 헌팅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엘리시움 2013년도에 이 영화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 엘리시움이라 하면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종교에서 신들의 영웅들을 위해 마련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후의 평온한 장소인 엘리시온의 평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화에 보면은 이게 지구 밖에 둥근 뭡니까 이게 정류장, 우주 정류장 같은 곳을 우주 정류장이 아니고 인간이 선택받은 1%만 사는 우주 정거장 엘리시움을 만들어 놨고 그 시대 미래에 먼 미래에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서 선택받은 자들만이 지구 밖에 있는 엘리시움에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죠. 주인공인 맷 데이먼이 이게 뭡니까 방사선에 노출돼 가지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시움으로 가죠. 이 엘리시움으로 가는 그러한 험난한 과정에서 개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엘리시움에서 누리고 있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고통받는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대단히 인상적이죠. 그 과거에는 미래에는 그 영화를 2014년인데 무려 10년이 넘는 전에도 이러한 것을 예측했던 영화를 보면은 곧 인간의 병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봇이나 이런 기계에 의해서 해방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봐주시고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가지고 이게 뭡니까 피지컬 AI 아틀라스와 관련해서 이게 몇 년도입니까? 1995년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뭐 책을 낸 뭐 제레미 레프킨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낸 1995년에 노동의 종말에 관한 책이 우리 인간이 기술의 발전으로 해가지고 곧 노동이 종말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죠. 저도 이게 뭐 읽어본 이게 노동의 종말을 읽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뭐 기억이 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았어. 다시 이걸 한번 요약해 보니까요. 이 당시 내용, 이 책의 내용 이런 거죠.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인간의 노동을 이렇게 정보화 자동화가 이렇게 무한히 발전을 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이 인간의 노동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실업이 오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과 분배가 괴리가 되고 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이분이 제안한 것은 제3의 부분, 공공 부분이 뭡니까?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기본 소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초기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의 내용은 이 저자인 리프킨이 이렇게 이게 이슈로 제안한 내용은 삼았던 내용은 컴퓨터가 사무직을 대신할 것이다.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이게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정보와 인터넷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뭡니까 지적 기능, 지적 정보화 사회가 사무직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 내용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10년이 더 지난 지금은 피지컬 AI가 그뿐만 아니라 단순한 노동까지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내용, 그 당시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미래의 얘기니까.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볼 때는 제레미 레프킨의 노동의 종말의 내용인 정보화와 자동화가 단순히 사무직을 화이트 칼라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블루 칼라인 노동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우리가 목격했죠. 지금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던 제레미 레프킨의 이러한 내용이 머지않아 10년 만에 다가온 사실이 되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재미나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노동의 종말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시킨 또 한 분이 있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봐주시면 요즘에 이분 핫하죠. 핫합니다. 굉장히 핫한 분인데 물론 뭐 가장 중심에 있는 핫한 분은 이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분도 거의 못지않게 앱스타인 파일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시죠. 자주 등장하는 분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이분이 다시 뒷백그라운드를 봐주시면 빌 게이츠가 그 당시에 몇 년도입니까? 2017년입니까? 2017년에 그리고 우리 AI와 관련해 가지고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슈를 낳았죠. 전 세계적인 이슈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2017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은 안 됐지만 한 7, 8년 전에 이미 빌 게이츠가 우리가 로봇세를 도입해서 지금 그 당시에 당면한 문제를 노동의 종말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이 빌 게이츠는 나름대로의 이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로봇이 자동화가 너무 이렇게 극도화되면 이 노동의 일자를 잃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걷지 못하니까 이게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 있으니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로봇세를 언급을 했죠. 이 로봇세와 관련해 가지고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이게 빌 게이츠가 아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아니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시킨 사람은 빌 게이츠가 맞습니다만은 최초로 이 문제를 로봇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슈한 사람은 빌 게이츠가 아니고 2001년 앞선 2016년에 마디 델보라는 분이
최초로 이렇게 뭡니까 이 로봇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디서 그러니까 최초로 어디서 이렇게 언급했냐면은 2016년에 유럽의회에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로봇이라는 개념이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2016년 5월에 이렇게 언급이 됐고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서 전자인격체라는 법적 지위를 로봇에게 지위해서 세금을 물리자는 거죠. 세금 승무를 물리자는 건데 2017년 2월에 유럽의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의안을 부결에 붙였는데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됐다고 합니다. 부결. 당시에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가지고 최종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결되고 나서 뭡니까 이게 빌 게이츠가 그 다음 해에 2017년에 이슈화 시킨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봇세를 거둘 때가 됐다 하고 했습니다. 이 보시면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빌 게이츠는 왜 로봇세를 이슈했나? 세수 공백과 사회 안전망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로봇에 대한 공포를 희망으로는 이슈를 걸고 이렇게 로봇을 걷어야 된다고 했지만 속내는 이게 로봇으로 인해서 인간의 실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결국 뭡니까 사회가 붕괴되고 자본주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뭡니까 대책으로서 로봇세를 제안하게 되었던 거죠. 쉽게 대하면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빌 게이츠가 로봇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냈는데 이에 대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2017년에 빌 게이츠가 로봇에 대한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2017년에 프랑스에서 이 로봇을 뭡니까 이슈로 해가지고 대선에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진짜 정치적으로 이 로봇을 걷겠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냐면은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로 출마 부누아 아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봇 부누아 아몽 뒤에 백그라운드 사진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분이 로봇세를 주요 공약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내걸고 이게 대선에 나갔다는 거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로봇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에 나갔습니다. 대통령 출마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1차 투표에서 6.36% 획득했다고 합니다. 투표율로는 5위를 기록했고 결선 투표도 진출을 실패했지만 프랑스 사회당 역사상 최악의 대선 득표율 하나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대의 사회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것 중에 최악으로 저조한 이게 투표를 획득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끝이냐? 이분 여기서 불하지 않고 네? 이벌린 프랑스 총선에도 나옵니다. 총선에 지역구에 나갔는데 이벌린의 제11선거구에 하원 의원 제도 재선에 도전했으나 1차 투표에서 탈락해가 낙선했다고 합니다. 낙선했고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멈추지 않고 2019년에 유럽의회 선거에 또 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창당한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했으나 득표율 3.27%로 의석 확보 기준인 5%를 넘지 못해가지고 낙선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죠. 이게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미래를 내다본 선지자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유럽도 이러한 사람들의 미리 앞선 행동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못한 것이죠. 와닿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로봇세와 관련해서 이 지나한 역사,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떠한 과거의 역사들이 있었고 러다이트 운동이나 뭐 적기 조례, 레드 플래그 액트와 같은 것을 거쳐서 새로운 피지컬 AI 아틀레스나 옵티머스에 대한 우리의 조금 이른 선지자들의 생각과 또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 대처 제안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10년이 지나 현재 이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에 노동이 상실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끼지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화이트 칼라로 대변되는 고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한 그게 못지않게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노동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로봇세를 주장했던 이후 10년이 지난 오늘 피지컬 AI 아틀라스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이 이르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뭡니까 로봇세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한 적을 들었습니다. 자, 20년 전에 우리가 저출생의 심각한 뭡니까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출생에 대한 무료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주장했을 때 그 당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우리들이죠. 그 당시 우리들의 결정이 오늘날 인구 소멸이라는 성적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의 결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로봇세와 기본소득도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 우리가 20년 전에 이게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질 것을 다 알면서도 전부 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다음 세대의 일로 미루는 이러한 결정을 한 그러한 성적표는 오늘날에 우리가 받아들고 있듯이 로봇세와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고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피지컬 AI 아틀라스에 대한 시리즈로 1편, 2편, 3편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에서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러한 고민의 시간을 한 번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